자,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일단 교과서에 남아있는 순서랑은 조금 비틀어서 좀 더 이해가 좀 쉽게 뒤쪽에 있는 내용을 먼저 조금 끌고 와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 원자라는 얘기를 이미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원소라는 개념이 있고요, 원자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야. 이 둘은 조금 느낌이 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소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의 성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원자라고 하는 건 입자를 말합니다. 입자. 그래서 몇 개, 그래 얘는 몇 종류, 요렇게 표현되는 개념이다라는 건데, 이게 조금 느낌이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수능을 보러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수능 잘 보고 와라, 찰싹 붙어라, 그래서 엿 선물 세트를 주기로 한 거예요. 이 엿에는 호박엿도 있고요, 호박엿을 뭐 2개쯤 넣어볼까요? 그리고 물엿. 물엿을 왜 주냐? 뭐 그냥 넣는 거죠, 뭐 엿이니까. 자, 물엿, 그리고 빅엿, 요렇게 이제 엿 3가지를 준비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얘를 3개를 넣었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 엿 세트에는 몇 종류의 엿이 있나요? 라고 하면은 호박엿, 물엿, 빅엿 3가지의 엿이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엿이 몇 개인가요? 라고 하면은 2개, 1개, 3개, 총 6개의 엿이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원소와 원자가 딱 요 관점인 거야. 원소라고 하는 건 몇 종류를 물어보는 것이고, 원자라고 하는 건 몇 개를 물어보는 거다. 자,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무섭게 생겼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봐봐. 포도당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몇 종류야? 라고 하면은 탄소, 수소, 산소 총 3종류의 원소가 들어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원자는 몇 개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 6개, 12개, 6개니까 총 24개. 얘는 3종류. 이렇게 표현하는 관점이다 라는 거지. 요 정도는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원자를 한번 쪼개보자 라는 건데요. 우리가 앞쪽에 이전에 찍었던 영상에서 이미 원자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는 가운데 원자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바깥에 전자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다라고 했고, 이 원자핵은 다시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로 구성이 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원자를 이루는 입자들을 다시 한번 쪼개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 자, 양성자는 프로톤의 앞글자를 따서 P라고 보통 표현을 할 거고요, 중성자는 뉴트론, N이라고 쓸 거고, 전자는 일렉트론에서 이제 E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양중전 이거 적는 거 시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P, N, E 정도로 표현을 하자라는 소리고, 자, 여기 전하량이라는 게 있거든. 자, 이 친구가 양성자는 이제 플러스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말 그대로 전하가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띈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 실제 값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뒤에 보면은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거든. 자, 봐봐. 양성자는 한 마리당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라는 값을 갖는데, 자, 그런데 전자라고 하는 친구는 얘랑 값이 같은 게 아닙니다. 크기가 같은 거죠. 얘는 부호가 반대야. 그래서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 실제값이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실제값 보면 어때요? 쓰고 쉽게 생겼어? 아니게 생겼어? 쓰기 쉽게 생겼죠? 야,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은 뭐야? 너무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거를 실제값을 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양성자가 한 마리당 저값을 갖는데, 그럼 만약에 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걔는 얘가 26개가 있거든? 그러면 양전하는 얼마일까요? 일단 안 한다라는 거죠. 이걸 누가 하겠냐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작고 더러운 숫자다. 근데 과학자들도 똑같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아, 나 이거 실제값이 이렇다는 건 알겠는데 일단 못 쓰겠다. 그래서 좀 편한 숫자, 가짜 상대값을 쓰면 어떨까? 그래서 이 친구를 그냥 이 숫자 전체를 1이라고 표현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양성자를 플러스 1이라고 써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성자는 진짜 없으니까 0인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써버리면 얼마나 좋냐? 그러면 만약에 철이 있다? 그럼 이 철 원자핵이 갖고 있는 친구는 양성자가 26개니까 플러스 26이네. 쓰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냥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량도 보세요. 얘는 좀 더 끔찍하죠?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제곱g이래. 아, 이것도 못 쓰겠다. 그러니까
1이라고 해버리자 이렇게 한 건데, 자, 중성자가 양성자보단 이만큼 더 무겁거든. 근데 요거 무거운 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얘도 그냥 1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전자를 보시면 내가 요 친구들의 질량을 1이라고 잡았을 때 전자 한 마리의 실제 질량이 이거거든. 그러면 얘와 얘의 비율이 1837분의 1 정도란 말이야. 1837분의 1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박이 한 통 있다? 근데 그 안에 수박 C 정도의 질량을 따지는 거야. 그러면 수박이 막 9통, 10통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9개인지 10개인지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걸 무시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전자는 질량을 가진 입자이다 라는 보기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 당연히 정답인 겁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만큼 있단 말이야. 그런데 너무 작으니까 무시한다라는 거지 실제로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런데 중성자는 전하를 가지지 않은 입자이다. 이건 맞는 거야. 이건 진짜 0인 거고, 이건 너무너무 작으니까 0이라고 간주하자라는 거야. 이 뉘앙스가 다르다라는 거 명확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질량을 따질 때 얘와 얘는 한 마리당 1이라고 부를 거고 얘는 무시하기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을 원자의 질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왜? 한 마리당 1 정도가 될 거니까. 이거를 우리는 질량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그 바깥에 뭐 전자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자를 많이 그리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맞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디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구라는 아스날의 홈구장 MLH 스타디움입니다. 안 그래도 이 영상이 이제 유튜브랑 인스타에 이제 올라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아스날이 아름다운 축구를 하는 것이 맞냐? 그 시간에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일단 아스날은 아름다운 축구를 하는 팀이 맞고요. 만약에 이게 틀리다라고 생각을 한다. 여러분의 팀이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축구를 하는 팀은 아스날이다. 이 말을 이제 드리면서, 자, 이 축구장 있죠? 자, 이 축구장을 우리가 원자의 크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공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축구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축구공 위에 개미 한 마리가 우 하면서 이제 탭댄스를 막 이렇게 추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원자 전체의 크기를 이 구장의 크기라고 한다면 요 개미 한 마리 있죠? 요게 원자 핵 정도의 크기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원자핵은 어떤 거야? 원자의 크기에 비했을 때 무시할 정도로 작은 값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그림이 맞냐? 아니죠.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원자핵이다 이거야. 그럼 전자는 이거 말이 안 되죠. 전자는 뭐야? 요 정도가 이제 전자다. 그냥 요게 이제 원자의 크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관계에서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원자라고 하는 건 그냥 빈 공간 같은 거구나. 요 정도의 뉘앙스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주기율표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 얘기 우리 이미 여러 번 했습니다. 원자의 정체성이 뭐냐? 양성자수다. 양성자가 한 개 있는 친구를 우리는 원자 번호 1번 수소, 2개 있으면 2번 헬륨, 3개 있으면 3번 리튬.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가 원자를 부르는 이름이 되는 건데 요 원자 번호를 결정짓는 게 양성자 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소들의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원자 번호를 설정을 해봤더니 얘네들이 뭔가 원자 번호가 반복되니까 규칙적인 성질들이 반복되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원소의 주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주기율표를 만들게 되는데 이 모즐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주기율표를 초기에 세팅을 딱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기와 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기를 잘 보면요.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고 부를 거야. 자, 그리고 세로줄을 족이라고 부를 건데 뭐 단순히 외우고 넘어가면 큰 상관이 없기는 해요. 보면은 주기라고 하는 건 같은 주기 원소들은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거고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냥 요렇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런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원자가 있어. 자, 여기 나트륨이 있으니까 우리도 나트륨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원자라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전기적 중성입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냐? 하면은 맞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고민하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고민을 하셨다면
이거는 중등 때 이상한 말을 들어서 그렇죠. 보통 과학에서 뭐든 이라고 하면 보통 오답이야. 이런 거를 배웠으니까 아닌 건데, 보면은 중성 원자잖아요. 원자는 전기적 중성이 기본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깰 수는 없는 거죠. 원자는 전기적 중성이다. 이게 기본값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가 있는데, 이 친구는 한 마리당 플러스 1의 전하를 갖는다며, 얘는 전하가 없다며, 얘는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러면 요 입자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양성자가 한 마리당 플러스 1이고 전자가 한 마리당 마이너스 1이니까 전기적 중성이라는 건 전하를 띠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전기적 중성인 원자가 성립을 하려면 양성자의 수와 전자 수가 같아야만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양성자 수가 뭐라고? 원자 번호라고.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곧 전자 수가 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봅시다. 자, 저 친구가 나트륨이에요. 양성자가 11개가 있는 원자 번호 11번짜리 입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원자라 그랬죠? 그럼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의 양성자 수는 11개. 전기적 중성이 성립하려면 전자는 11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전자가 아무렇게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화학이 발전하면서 원자들에 대한 모형도 과학자들이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증명이 되고 그게 틀렸다라는 것도 증명이 되면서 발전을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중간에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초천재예요. 이 보어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원자핵 주위의 전자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막 도는 게 아니라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공전하는 궤도들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전자가 도는 길들도 정해져 있다. 이거를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원자핵이 있지? 원자핵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궤도, 이거를 첫 번째 전자껍질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궤도, 이거를 두 번째 전자껍질, 세 번째 전자껍질, 네 번째 전자껍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K껍질, L껍질, N껍질, N껍질, 크로마뇽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하시더라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이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뭐라고 할 거냐면 원자핵에서 멀리 있는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높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요거 하나만 알고 가자. 우리가 최소한 화학을 공부할 때는 에너지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관점으로 불안정하다를 의미해요. 에너지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하다라는 뜻일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요 안쪽에 들어가는 전자일수록 안정하다. 요 정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 바깥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구나. 여기까지 괜찮은 건데 이 껍질마다 들어가는 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까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껍질에는 실제로는 1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거든. 몰라도 돼. 이거는 이제 화학 가면 공부할 거야. 통합과학에서는 우리가 공부하는 20번까지 해서는 8개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8개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실제는 좀 다릅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궁금하시면 2학년 때 화학 가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는 288!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나트륨은 전자가 11개라며, 그러면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이렇게 2개가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면 2개가 찼죠? 그럼 이제 그 바깥 껍질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6개, 7개, 8개의 전자가 들어가면 다 찼다 이거야. 그럼 마지막 전자, 여기까지 총 10개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게 나트륨의 안정한 전자 배치다. 안정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안쪽이라 그랬죠? 안쪽부터 채워야 제일 안정하지롱? 요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네 번째 껍질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얘를 요렇게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트륨의 전자 배치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 전자 껍질 수 있지? 이게 죽인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고 돼 있잖아. 1주기 원소는 껍질이 1개 있다는 얘기예요. 2주기 원소는 껍질이 2개, 3주기는 3개, 4주기는 4개짜리인 친구들을 말한다 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자, 같은 족 원자들은 동족 원소, 같은 족 원소라고 하는 건데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라고 부를 거거든. 자, 이게 뭐냐면 가장 바깥 껍질 있지?
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얘가 가장 바깥이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자, 요 놈을 원자가 전자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나트륨의 원자가 전자는 한 개 있다라는 거지. 이 개수가 족을 결정합니다. 1족 원소는 원자가가 1개, 2족 원소는 전자가가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걸 가지고 주기율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원자 모형을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쭉 표현을 했어요. 그럼 한 번씩 좀 봅시다. 자, 이 친구가 수소야. 수소는 원자 번호 1번 전자가 1개죠. 껍질 하나에 전자 하나 들어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친구는 헬륨이죠. 원자 번호 2번이니까 전자가 2개야. 껍질 하나에 전자가 2개 들어있다라는 거야. 둘 다 껍질이 몇 개야? 1개지. 그래서 1족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개가 들어가 있으면 1족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다 찬 거거든? 다 차 있는 친구들을 18족으로 보내는 거야. 얘네들은 껍질에 전자가 다 차게 되면 굉장히 안정해진다는 성질이 생겨. 요건 뒤에 가서 또 옥텟 규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8족은 안정한 친구들을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의 이름을 비활성 기체라고 부를 거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활성이 되지 않는 기체, 너무너무 안정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는 기체, 요런 것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부른다. 그래서 헬륨 요 자리에 넣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친구들 쭉 보시면 껍질 다 몇 개야? 2개죠. 전부 다 이주기 원소인 겁니다. 그러면 원자가가 1개 있죠? 얘가 1족이고요. 2개 있으면 2족이야. 3개 있으면 3족이 아닙니다. 요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3개가 있으면 3족이 아니라 13족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그냥 시험 범위가 끊긴단 말이야. 요 뒤쪽에 들어가는 21번 원자부터 3족부터 12족까지가 차게 돼요. 조금 이따가 주기율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좀 다른 배치를 갖거든. 근데 요 내용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저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끝내버릴래? 하고요. 대학교에 가면 이제 저 내용을 알려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봐도 괜찮기는 한데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원자가가 3개죠? 그러면 3에다가 앞에 1만 딱 붙여. 그냥 13인 거야. 그러면 4개죠? 그러면 14족. 5개죠? 15족. 6개죠? 16족. 7개죠? 17족. 8개죠? 18족이라고 하는 건데 18족은 원자가를 8개가 아니라 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건 또 왜 이러는 거냐? 이게 좀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이런 거란 말이야. 내신 때도 이런 포인트들을 잘 봐둬야 되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원자가 전자라는 표현이 있고 최외곽 전자라는 표현이 있거든. 자, 최외곽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를 최외곽이라고 불러. 그럼 앞에서부터 1, 2, 3, 4, 5, 6, 7, 8 이거는 최외곽 전자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원자가 전자수의 정의를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를 원자가 전자수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안쪽 껍질은 이미 안정해져 있어요. 다 차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무시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8개를 다 채우지 못한 이런 친구들이 결합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친구들만 2개, 8개, 8개를 못 채웠기 때문에 결합에 참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최외곽과 원자가는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단 18쪽 빼고. 왜? 18쪽은 다 찼죠. 안정하죠. 그러면 나 아무것도 안 해. 이러고 있단 말이야. 애초에 결합을 왜 해? 안정해지려고 하는 게 결합이거든. 내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옥텟 관점에서 안정해지고 싶어. 2개, 8개, 8개 다 채우고 싶어. 이래서 하는 게 결합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너무너무 안정하지. 결합을 안 할 거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 화학 결합에 참여한 전자가 없다. 라고 그냥 불러버린다라는 거야. 이거는 표현상의 문제인 건데 그래서 나머지는 원자가가 1, 2, 3, 4, 5, 6, 7까지 하면 되는 거고 18쪽만 원자가가 0이다. 너무너무 안정해서 결합을 안 한다. 요거는 별도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트륨으로 가보면 이 친구 껍질 3개죠? 껍질 3개 쭉 다 3개고 원자가가 1, 2, 3, 4, 5, 6, 7, 0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족과 주기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규칙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까지가 있는데 보통 통합과학에서는 이 원자 모형을 3주기까지를 말합니다. 4주기로 넘어가면은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화학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딱 기억하면 되겠다. 그런데 우리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여기까지 알겠어. 자, 그런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화학적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합의 형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결합은 왜 한다 그랬어?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지. 누가 불안정한데? 가장 바깥 껍질 전자가 불안정하니까 하는 게 결합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결국에 같은 족 원소라고 했으면 가장 바깥 껍질에 불안정한 전자의 개수가 똑같겠지.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형태의 결합을 갖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주기율표를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의 시험 범위가 이제 원자번호 20번 여기까지거든. 그럼 봐봐. 요거 여기 보여? 요게 3족부터 12족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고, 요 안쪽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 그래서 3족부터 12족이 뚝 끊겨 있는 거지. 실제로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같은 족 원소들은 뭐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18족은 0이라고 표현을 한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자, 같은 족의 원소들은 껍질수가 같다.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주기율표를 이제 외워줘야 되는 건데, 자, 앞에서부터 수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헬륨이 있을 거고요.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그리고 위에 헬. 이렇게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나만 알지. 펩시, 콜라. 깔까? 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주기율표를 많이 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뒤쪽에 넘어가면서도 계속 공부를 할 때도 주기율표 계속 쓸 거거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도 이게 막상 이렇게 외워서 문제를 풀면 풀리기는 하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내가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원소 그리고 몇 쪽이 몇 쪽인지까지만 딱 알고 있으면 이게 아예 다른 세상이 열리거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뭔가를 막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냥 눈으로 그냥 툭툭 정답, 오답 이러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수대로 외우시겠지만 나한테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꼭 외워라 라고 하고 싶어요. 어떻게 외우면 돼? 16번 황 3주기 16조 여기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좀 잘 안 외워지는 건 저도 압니다. 근데 하시면 아예 다른 세상이 열려요. 그래서 내가 압도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암기를 꼽으라고 하면 주기율표입니다. 9번 플로린 2주기 17쪽 요거까지만 딱 외워주면 되는 거야. 근데 저도 알아요. 이거 진짜 잘 안 외워집니다. 뭔가 규칙성이라던가 흐름을 가지고 외우는 건 잘 외워지긴 하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거 완전 생암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규칙성이 어딨어? 없어요.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 15번 이 3주기 15쪽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외우는 건데 정말 안 외워지거든. 그래서 제일 잘 외워지는 건 뭐냐면 누군가와 같이 외우세요. 옆에 이제 통합과학 공부하는 친구랑 같이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불러보는 거지. 15번! 했는데 얘가 뭐 하고 있으면 딱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외우시다 보면은 또 금방 또 외워집니다. 그래서 요거 딱 외워지고 나시면 본인이 알아요. 문제 너무 편해졌다. 근데 이걸 안 외웠다?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꼭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주기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